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이희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 주제로는 인공지능이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쪽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데일리 CQ에서 인공지능 보안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는데 강연을 이제 섭외가 들어왔을 때 제가 인공지능은 아는데 보안 쪽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제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데일리 CQ에 일반적인 인공지능 관련해서 데일리 CQ에 제가 지금 기고문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많은 보안 전문가 베테랑 전문가들 앞에서 어설프게 보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올려놓은 글들이 있는데 그 글 중에 이제 3편 올라갔거든요. 그 3편을 기준으로 해서 3개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3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위협과 방어라는 제목으로 보안하고 살짝 제가 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학부모들이나 좀 이제 가끔 물어봐요. 내 자녀가 최근에 이제 따님을 수학과를 진학을 시킨다고 AI 시대에 수학과를 진학하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종종 받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직업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 그쪽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분명히 또 그 이야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유튜브만 봐도 그런 뭐 유튜버들이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제가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쪽에 있다 보니까 논문을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바탕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서 조금 직업에 관련돼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출처에 보시면 Future of Work with AI Agent라고, 이게 2025년 올해죠. 올해 6월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 1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논문 이미지를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요 장표를 만들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임금이에요. 임금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간 주도성. 저는 이제 이거를 인간 주도성이라고 안 하고 인간 고유 역량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타인을 돕고 돌보기 여기 있잖아요. 예전에는 임금이 굉장히 낮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요게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타인을 돕고 돌보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조금 이제 인간 주도성하고 연관이 있어서 인간 주도성이 조금 가미된 조금 필요한 그런 분야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및 훈련을 보시면은 여기 교육 및 훈련을 보시면 이것도 올라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갔단 말은 뭐냐면 인간 주도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금도 따라서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이제 핵심 이야기고, 행정 업무, 이런 단순한 행정 업무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행정 업무는 이제 이렇게 임금이 굉장히 낮아지는, 앞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 업무 조직, 계획, 우선순위 결정, 요게 지금 올라갔어요. 이렇게 요게 뭐냐면 이제 부서 간에 뭐 갈등이 있거나 이런 거 조율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여러 부처 간에 협력이 필요하고, 뭐 그런 뭐 어디 가서 또 문제 뭐 잘 안 되면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돼. 이거 AI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AI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임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일 왼쪽에서 이제 데이터 또는 정보 분석이라고 돼 있죠. 저거 이게 쭉 떨어진 거 보이시죠? 임금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 데이터 정보 또는 정보 분석이라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요게 저희 한참 전까지는 굉장히 이게 핫한 분야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거의 끝났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공지능이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보고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요 분야는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쭉 이제 임금이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나 공감 능력이나 복잡한 조직 관리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잘 못하고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이었고, 그래서 이거 이제 세 가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더 찾았어요. 이렇게 다른 논문들도 보고 자료들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제가 만든 거거든요. 6가지. 그래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의 6가지 강점, AI 시대에 빛나는 인간의 고유 역량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창의성과 독창성 보시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창의성과 독창성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아요. 인공지능이 이미 이 분야까지 다 대체를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런 분들이 이제 기존에 없던 산업들인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스페이스X나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정말 AI가 못 하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과 독창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AI가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공감과 정서적 소통. 이거 AI가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보고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어요. 상담도 하고 잘할 수는 있는데 그건 흉내를 낼 뿐이지 진정한 공감을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감과 정서소통. 세 번째, 복잡한 의사결정. CEO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냥 뭐 데이터도 물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많이 이제 참조를 하겠죠. 하지만 결국 이제 그분의 이제 CEO의 직관이나 통찰이나 또한 그분의 이제 인간관계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AI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닐까 싶고, 네 번째로 전문적 책임과 윤리적 판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료나 법률처럼 사회적 신뢰와 윤리가 얽힌 분야,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는 이제 AI보다는 인간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AI는 뭐 치료 계획을 세우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뭐 정서적인 느낌이나 아니면은 그 분의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까지 치료 계획을 세워주잖아요. 사실 인간 의사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간이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섬세한 손기술과 신체 기술. 사실 이제 수술 로봇 같은 게 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정밀해도 외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손끝 감각이나 예술가들의 붓터치, 예술가들의 붓터치, 그 AI가 지금 그림 잘 그리잖아요. 하지만 그 붓터치, 이게 그 영상으로 이미지로 된 거이다 보니까 붓터치, 섬세한 붓터치 같은 건 이제 보실 수 없고, 또 운동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는 거, 뭐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나와 있죠. 뭐 덤블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집안 살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넘어졌을 때 정말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선수처럼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물리적 현장 참여나 라이브 상호작용, 이거는 아마 AI가 절대 못 따라올 것 같은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콘서트를 한다거나 뭐 BTS 콘서트를 한다, 그런 거는 AI가 훨씬 저보다 더 강연을 잘 하겠죠. 그리고
노래도 BTS보다 더 잘 부르겠죠. 하지만 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들이나 이런 상호작용 이런 거는 아마 AI가 따라잡기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 6번째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인간이 빛나는 인간의 고유 역량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 직업에 대해서 직업 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전지대, 협력지대, 위험지대, 고위험지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지대에 보시면은 심리치료사, 뭐 정신과 의사, 수석 변호사 이런 분들 있고 숙련 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고급 요리사나 아니면 뭐 고급 악기 만드는 사람 그런 장인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전지대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역시나 이제 헬스케어 부분이 안전지대로 다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대 열풍이 일고 있는데 그 분야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전지대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 협력지대는 AI가 일부 반복적으로 데이터 기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일을 하는 직업인 회계사, 세무사, 뭐 엔지니어, 여러분들 엔지니어들이죠. 엔지니어들, 과학자, 교수, 뭐 작곡가, 작사가 이런 분들이 있고 위험지대는 이제 그 규칙적이고 데이터 처리 중심. 그래서 상당히 이제 AI가 앞으로 AI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행정사무직이나 데이터 입력 뭐 이런 부분이고 고위험지대는 이제 단순 표준화된 작업이 중심이라서 로봇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단순 조립 라인 근로자나 계산, 뭐 택배 분류 인력 이런 부분들은 아주 고위험지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직업 중에 지금 안전지대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장표에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헬스케어 직종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이렇게 돼 있고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보면은 간호사하고 의사 만약에 그러니까 둘 다 살아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먼저 대체된다면 어떤 분야가 먼저 대체될까? 간호사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고 돼 있어요. 의사는 더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더 대체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지만 간호사는 이제 주사도 놔줘야 되고 뭐 어디 아프냐 이렇게 공감도 많이 해줘야 돼요. 이런저런 일들 하잖아요. 그것을 로봇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은 꽤 이제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직종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술 직업 부분적 세이프 존이에요. 완전 세이프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니라 배우, 가수,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인 현장, 라이브 콘서트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야들은 현장성화가 이제 카리스마, 관객과 실시간 교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데 부분적이란 말은 모든 예술가가 똑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수란 직업하고 뭐 연예인 중에서도 가수하고 배우란 직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작사가나 작곡가나 아니면 미술가나 이런 분들 이미 작사 작곡이 상당 부분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창의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더 이제 중요시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분들도 살아남고 아무튼 AI랑 이제 협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뭔가 PC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PC를 가지고 같이 혼자서 그렇게 뭘 할 수 있는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들은 AI가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설가나 작사가, 작곡가 이런 것들은 뭐 이게 PC로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대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스포츠 직업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F1 드라이버 이분들 뭐 기가 막히게 만약에 로봇이 자율주행이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경기를 하겠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게 아주 에러 오차 거의 없이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축구 선수 우리 뭐 손흥민이나 뭐 메시가 뭐 드리블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열광을 하게 되는데 로봇 축구, 로봇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인간보다 더 잘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기분이 좋고 막 열광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정신이라는 게 도전과 그다음에 그 경쟁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보고 저희가 이제 열광을 하기 때문에 AI가 이 부분은 상당히 대체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아드님이 있으시면 축구 선수를 추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미용사라는 직업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안전지대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이제 창의성이나 여러분이 왔을 때 미용실에 왔을 때 얼굴형이나 그다음에 또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추천도 해야 되고 얼굴형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손끝 터치 그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AI가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미용사도 안전지대에 속한다고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가사 로봇도 나왔기 때문에 미용사 로봇도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그 미용사 직업을 대체하기에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한테 내 머리를 맡기고 싶은가 그걸 또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사도 안전지대에 속한다라고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학생들 가르칠 때 첫 번째 인공지능 시간에 첫 번째 장표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생각보다 인공지능 AI나 머신러닝 ML 머신러닝, 신경망, 딥러닝, 규칙 기반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잘 모를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이 가장 큰 이걸 이제 슈퍼셋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집합이고 그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가고 그 안에 신경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좀 이제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인데 머신러닝이 아닌 게 있겠네요. 그거 이제 규칙 기반이라고 제가 적혀놨죠. 규칙 기반이란 거는 만약에 뭘 하면은 뭘 해라. if, then, else 뭐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 만들었던 전문가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규칙 기반으로 돼 있어요. 일일이 이렇게 뭐 온도를 재서 38도 이상이면 뭐고 기침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진단을 하는 의료 전문가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옛날에 만든 것들은 전부 이제 규칙 기반으로 돼 있고 뭐 보안 쪽에서도 만약에 뭐 로또 뭐 당첨 뭐 대출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스팸이다라고 걸러낼 수 있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2000년대 아웃룩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 밀려가지고 이런 규칙 기반을 쓰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이제 규칙 기반도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저게 무슨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적어도 인공지능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제가 해봤고 그럼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제 머신러닝이 뭔지 이제 배우셨죠. 이제 머신러닝이 저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있어요. 지도학습에는 그 정답이 있어요. 정답을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건 강아지야, 이건 고양이야, 이건 사자야, 이거 정답을 다 붙여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걸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이 그냥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지도학습이고 이제 광학습은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도학습에는 회귀하고 분류가 있어요. 회귀는 보시면 수치값을 예측하는 거. 집값이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를 회귀라고 해요.
그리고 분류는 뭐냐면 저렇게 이제 이게 스팸이다 아니다, 암이다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걸 분류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기계학습 아래에 지도학습이 있고 지도학습 아래에 회귀라는 게 있고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비지도학습은 뭔가? 비지도학습의 대비성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데이터들에서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 저렇게 한번 묶어보고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고객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강남 사는 사람도 묶어보고 강북 사는 사람도 묶어보고 20대 묶어보고 30대 묶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패턴들이 나오는지 그런 걸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많이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지도학습이고 강화학습은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에서도 시험을 잘 보면 장학금을 주고 뭐 시험을 못 보면은 뭐 성적이 뭐 D나 F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성적을 잘 받는 방향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안 분야에서 적용 사례 보시면은 수백만 개 이메일에 스팸이다, 정상이다 이렇게 라벨을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새로운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얘가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악성 코드 탐지하는 거. 이제 이미 이제 레이블링 해가지고 요건 악성 코드 아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분류하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비지도학습은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는데 보안 분야에서는 이게 지금 레이블링이 아까 제가 정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고양이야, 얘는 사자야, 얘는 뭐 기린이야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이런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그래서 신종 공격이나 이상 활동 패턴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인데 평소에 들어오던 네트워크 그런 트래픽과 평소에 좀 다르게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안 분야에서 비지도 학습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보상 기반 학습이라고. 근데 이제 강화 학습이 사이버 보안에서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이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공격 유형에 따라서 방화벽과 트래픽을 자동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상이라고 했죠. 보상이 근데 최소 피해, 최대 방어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계속해서 최소 피해하고 최대 방어로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계속 학습을 시키고 뭐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 강화 학습을 이용을 해서 사이버 보안 쪽에서 많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이 강학습을 적용을 하기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 초기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강학습을 이용을 해서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강학습이 우리가 아는 그 이세돌의 알파고 같은 거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강학습으로 많이 이제 학습이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려면은 보안에서 분명히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언제 그게 이제 나올지 언제 상용화 제품 나올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가르칠 때 가르쳤던 학과 학생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스마트 자동차 학과 학생들이었는데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을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요건 차선이야. 뭐 이게 사람이야? 이건 자전거가 지나가는 거야. 이런 거를 다 신호에도 신호등이나 아니면은 속도계 이건 60, 뭐 80 이런 걸 다 인식을 하려면 이거는 지도학습이에요. 그런 거 이제 지도학습으로 하는 거고 이제 비지도학습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라이다나 레이더나 이런 게 많이 장착이 됐거든요. 많은 센서들도 많이 장착이 돼 있고 걔네들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상 징후를 탐지했을 때 얘가 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학습은 뭐 속도를 주면 보상이 크다. 뭐 이렇게 해서 강화 학습 같은 경우는 차선을 잘 따라가면 플러스 1점 주고 그 다음에 뭐 어디랑 충돌을 하면 마이너스 10점 뭐 이렇게 해서 강화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공지능의 꽃이라고 제가 자꾸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의 종합 예술판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실은 보안이나 윤리적 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안전 문제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오토파일럿 이용했는데 그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좀 오래 걸리잖아요. 미국에는 뭐 판결 나오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제 그냥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안 했어요. 대응을 안 했는데 벌금이 3,400억 원이 나왔거든요. 요번에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안전 문제가 완벽하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경우는 들어보셨죠?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온 예화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 강연도 많이 하시죠. 그 강연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던 예시로 트롤리 딜레마, 사고가 났을 때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직진을 하면 제가 죽는 상황이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판단을 할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 운전자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알고리즘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저는 제가 죽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만약 운전을 했으면 아마 직진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자를 보호하지도 않는 그런 자동차를 제가, 그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제가 그 차를 샀을까요? 안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롤리 딜레마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이거 알고리즘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분배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나 업체들이 이제 자율주행자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프로그래머가 문제인가, 아니면 테슬라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아니면 제조사, 운전자, 뭐 여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임 분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를 압도적으로 넘어선다고 하면은 그걸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들은. 그래서 사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아마 첫 번째로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안정이 다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뭐 데이터로 증명이 돼 있다, 안전하다는 걸. 그리고 이거를 타서 내가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국이나 뭐 중국은 이미 다 이제 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나라면 없잖아요. 저희 나라도 이제 곧 도입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규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블랙박스 장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조사가 들어갔을 때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그 제조사가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이제 보험이 들어가겠죠. 보험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보험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규제랑 그다음에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조만간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델리시큐에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기고한 제목이 이제 AI와 농업에 관련된 주제였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축 몸무게 재는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가축 몸무게 이제 돼지 몸무게 재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2인 1조로
매일 재야 된대요, 농부들이. 근데 돼지도 스트레스 받고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렇게 딱 어디에 몰아가지고 걔가 그쪽으로 들어가면 또 몸무게 재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몸무게 재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 수확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료를 너무 많이 주면은 또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무게가 도달을 하면은 이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축 몸무게를 매일 잰다고 합니다. 근데 AI가 도입이 돼서 그냥 앱으로 저도 이제 데모를 봤는데 앱으로 그냥 보면은 그냥 돼지가 그냥 지나가면은 정확하게 그 몸무게가 얼마인지 알려줘요. 그래서 95% 이상의 정확률로 그렇게 하니까 농부들도 시간 반나절이 다 간대요. 그거 돼지 몸무게 재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뭐 한 10분 만에 이렇게 다 재버리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딸기 따는 것도 로봇팔이 가가지고 딸기의 색깔이나 크기를 보고 자동으로 가서 잎을 살짝 이렇게 치운 다음에 깔끔하게 이렇게 따주는 그런 게 지금 이제 많이 그런 게 이제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이제 AI 농업 쪽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로봇이나 농사용 휴머노이드나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등장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학습할 때는 직접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요. 트윈이 그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실생활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래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거 이제 하는 그런 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고, 그래서 건강 모니터링, 예측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농업에도 당연히 이제 보안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 IoT 기계가 일단 인터넷에 연결된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그 순간부터 보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농부들 뭘 털 게 있어서 거기를 그걸 뭐 해킹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할 거고, 잘못된 이제 작물을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부들의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 공급망 데이터들, 뭐 가격 데이터들 이런 것들 해킹 당연히 될 것 같죠. 그렇게 되는 이제 문제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장기간으로도 해킹이 될 수도 있고 단기간으로 해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은 뭐 비료를 이상한 거를 선택을 그 이렇게 이제 조언을 추천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농장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해킹을 해서 이제 뭔가 정보를 빼내가고 뭐 로봇팔이나 이런 것도 오작동하게 하는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해킹이라는 게 그냥 뭐 카드 회사나 통신 회사만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농업 분야에서도 해킹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에너지망이나 뭐 금융망, 통신망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것들이 이제 IoT로 다 연결이 되게 되면은 저런 농업망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식량이잖아요. 식량 안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좀 과장을 해보자면 한 40%의 농사에서 쓰는 기계가 한 가지 망에 연결이 돼 있다고 했을 때 그게 해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 이게 좀 큰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다 아는 뭐 신용카드나 뭐 통신망 그쪽만 보안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보안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I 공격의 무기, 이미 다른 기존에 오신 교수님들이나 강연자분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공격의 무기도 될 수 있고 방어의 방패가 될 수도 있죠. 공격의 무기가 된다는 거는 예전에는 해킹을 하려면 네트워크 지식도 필요해야 됐고, 그다음 코딩 실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 오랫동안 이제 계속 그 스캐닝하고 뭐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AI 시켜가지고 병원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그 취약점 찾아내고 파일을 탈취해서 그거를 뭐 zip 파일로 뭐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랜섬 레터까지 써줘, 이렇게 프롬프트 넣으면 그 쭉 해주거든요. 그게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무슨 네트워크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AI를 이용을 하면은 초보자들도 공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될 것 같고, 방어의 방패, 실시간 위협 탐지나 선제적 대응, 자동 패치 이런 거 AI 이용하면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맨더라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2025년 10월 요번 달입니다. 10월이죠. 10월에 요거 공개했어요. 그래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이제 오픈 소스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이제 받아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이용해가지고 오픈 소스에 나와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 좀 해가지고 실제로 보안의 허점을 발견을 해서 패치까지 자동으로 하는 거를 해줬다고 하거든요. 꽤 잘 된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더군다나 공짜 오픈 소스니까 한번 요거 코드맨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전문가의 역할 변화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지대 있고 뭐 위험지대, 고위험지대, 협력지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이제 보안 전문가들은 어디에 이제 속할 것인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협력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AI가 잘한 건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기존의 패턴 분석이나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AI 이용하셔가지고 도구로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AI만 너무 믿으면 안 되죠. 보안이라는 게 너무나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AI가 이거를 보안의 허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게 해킹을 당했다 그랬을 때 보안 전문가로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를 공개를 할 것인지, 공개를 하면 풀 디스클로저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개 안 하고 그냥 보안 패치해가지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만약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의 명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고객들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조금 과장을 하자면은 국가 보안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AI가 사실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6만 5천 명의 과학자들이 쓰고 있다고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지금 LLM 같은 걸 쓰면은 굉장히 단시간에 기존에 이제 100명, 10명이 하던 게 아니라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혁신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안드레이 카파시 2013년도에 이분이 이제 테슬라에서 컴퓨터 비전하고 그 총괄하신 분이었거든요. 자율주행자든가. 이분이 하신 말씀이 2013년도에 저걸 만든 다음에 친구가 물어봤대요. 우리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한번 운전해보자. 그래가지고 팔로알토를 한 40분 동안 고속도로하고 일반 도로를 주행을 했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이 준 선물 같고 곧 모든 사람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전 문제가 생기고 있고 엔진을 아직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내일 당장 뭐 AI가 왔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는 한 가지 생각해 두시고, 그다음 특이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언제 특이점이 된다. 2030년이다, 40년이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이점은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게 저보다 똑똑한 분야가 훨씬 더 많잖아요. 특이점이 어느 순간에 딱 특이점이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돼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특이점은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연구원이 이게 특정할 수 있는 저거는 굉장히 유명한 피터 드러크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뭐 그 사람이 안 했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측정이에요. 측정을 할 수 있으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강화학습에서 측정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평가를 잘 할 수 있게 하면은 기존에는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측정을 잘해서 평가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E는 MC 스퀘어 제곱 이런 것도 얘한테 방향을 맞게 해가지고 측정을 잘 해서 그 다음에 보상을 잘 해주게 되면은 얘가 강학습을 통해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O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는데 요거 짧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호주에서 일어났는데 요거 이제 구글하고 이제 중국 1등했어요. 우리나라 3등했고 구글하고 오픈 AI에서 6문제 중에 5문제 만들었대 맞췄다고 하고 저게 금메달이에요. 5문제. 한 문제 너무 어려워서 다 틀렸거든요. 근데 저게 적어 놨을 때 인공지능 저희 커뮤니티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난리 났었거든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아니 수학 문제 좀 오픈 AI에서 좀 잘 풀었다고 저게 난리 날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걸 4시간 반 동안 이틀 동안 푸는 문제예요. 총 6문제를. 4시간 반 동안 얘가 생각하고 있었네. 3문제 4시간 반이면 한 문제 1시간 10분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시간 반이나 생각하고 앉아 있는 얘가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면 얘가 하루 동안 생각하면 뭘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AI가 한 달 동안 생각하면 뭘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저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시간 단위로 사고를 하게 되는구나 AI가 그렇게 이제 됐고 그렇다고 이제 AI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인공지능이 디스토피아 될 거 우리 직업 다 뺏어갈 거 이렇게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군데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저렇게 T자형 지식인이 되거라라고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인데 AI는 분명히 디스토피아로 가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분명히 이제 유용한 도구이고 인간과 협력이 공존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빛날 수 있는 고유 역량을 잘 지켜서 AI가 협력을 해서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T자형 지식 구축과 인간의 가치 극대화를 통해서 AI 시대의 보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